안녕하세요. 마음만큼은 늘 이팔 청춘인 60대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네요. 다름 아닌 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거든요. 남편 전처는 이혼하면서 애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그 뒤로 남편이 쭉 혼자 키우다 저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참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물론 아들이 어릴 땐 나름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14살이었는데요. 그때면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것도 상처인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빠가 또 다른 여자를 새엄마랍시고 데려왔으니 아들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저만 보면 얼굴 표정부터 확 굳어버렸고요. 허구한 날 모진 말을 쏟아냈죠. 아줌마, 왜 자꾸 우리 집에 있는 건데? 꺼지라고! 아줌마네 집 가란 말이야! 영철아, 이제 아줌마 집이 여기야. 영철이 아버지랑 아줌마가 결혼했으니까 한 지붕 아래 살면 가족인 거 알지? 그러니까 아줌마랑 영철이랑도 잘 지내보자, 응?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들은 거칠게 쳐내면서 외쳤죠. 웃기지 마! 여기가 왜 아줌마 집인데? 아줌마는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보기 싫다고. 너 이 녀석, 새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지 못해? 보다 못한 남편이 끼어들어 아이를 야단치곤 했지만 그럴수록 역효과만 났어요. 애초에 아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건 부모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니까요. 아빠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맨날 엄마랑 싸우더니 이 아줌마랑은 왜 잘 지내는 거냐고! 아빠도 미워. 나 엄마한테 갈 거야. 그래, 가라, 가! 너한테 발목 잡히기 싫다고 도망간 여자가 퍽도 널 받아주겠다! 남편의 윽박지름에 아들은 씩씩거리다 결국 집 밖으로 달려나가 버렸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쫓아가 붙잡았지만 저를 매몰차게 밀어내더군요. 그 뒤로도 아들은 제 눈만 마주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밥을 차려주면 엎어버렸고요. 장난감이나 학용품 같은 걸 선물해도 눈앞에서 던져버렸죠. 자꾸 엄마처럼 굴려고 하지 마! 계모 주제, 나한테 신경 끄라고! 아들의 모난 말은 때때로 제 가슴에 비수가 돼 날아와 꽂혔어요. 아이가 속상해서 하는 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아예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더군요. 남편은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마음이 열릴 거라고 했지만 글쎄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점점 더 엇나가기만 했어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쌈박질을 하고요. 자꾸만 학교 수업을 빠져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 잦아졌죠. 그날도 그랬어요. 아들이 꼭두 새벽부터 나가려고 하기에 어딜 가냐고 물었더니 웬걸 또 패싸움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 뜯어 말렸어요. 영철아, 이제 이런 짓 그만하렴. 너도 내년이면 고등학생인데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자꾸 밖으로 돌면 어떡해? 걱정되는 마음에 진심을 담아 얘기해봐도 아들은 비웃음만 날리더군요. 내가 이렇게 밖으로 도는 게 누구 때문인데? 아줌마 집에 있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영철아, 네가 날 미워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안 돼. 너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라고. 그러니 널 생각해서라도.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닥쳐, 이 아줌마. 도대체 언제까지 착한 계모인 척 연극질 할 건데? 역겨우니까 그만 좀 해. 아들의 반항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를 더 화나게 할 목적이었는지 갑자기 제 눈앞에서 무언가를 꺼내 입에 물더군요. 충격적이게도 담배였어요.
영철이 너 당장 그거 입에서 안 빼? 학생이 무슨 담배야? 너 대체 언제부터 피운 거야? 아, 글쎄 상관하지 말라고. 계모 주제. 영철이 너 정말... 화를 참지 못한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고도 제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굳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벙쪄있던 아들의 눈에 이내 시퍼런 불꽃이 서리더군요. 이것 봐.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 좀 보라고. 누가 계모 아니랄까봐. 영철아, 방금은 내가 미안해. 네가 담배를 피니까 너무 속상한 나머지. 됐어, 핑계대지 마. 아줌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들은 악에 바친 고함을 내지르고는 그대로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놀란 저는 그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허둥지둥 그 뒤를 쫓았는데요. 당시 살던 집 바로 대문 앞이 큰 길가였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뛰쳐나간 그 순간 빵 하는 요란한 경적과 함께 커다란 승용차가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힘으로 거기까지 쫓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달려가 아들을 밀어냈는데요. 그와 동시에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커다란 충격이 전신을 뒤흔들더군요. 맞아요. 아들을 구하느라 제가 차에 치이고 만 거였어요.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감각도 잠시, 이내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이 찾아왔고요.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옆에는 남편과 아들이 함께 앉아 있더군요. 당신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여긴 어디? 병원이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얼른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올 테니까. 놀란 남편이 허둥지둥 병실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이내 다시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저기 아줌마, 아니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느새 아들의 얼굴은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것 때문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에 아들이 다시 띄엄띄엄 입을 열더군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전 엄마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제가 차에 치인 일로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움직이지 않는 팔을 뻗어 간신히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아들이 위험한데 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로 미안해할 필요도,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 그러자 아들이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너무 철없고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마침내 아들이 제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는 걸 말이죠. 그 뒤로 아들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하면서 고분고분해진 건 물론이고요. 학교도 성실하게 다니고 더는 말썽도 부리지 않았죠. 그뿐인가요? 어버이날이나 제 생일엔 꼭 작은 꽃다발과 편지를 건네주곤 했어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더 크면 돈 많이 벌어서 꼭 효도할게요. 됐다, 효도는 무슨. 그냥 지금처럼 영철이 네가 무탈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효도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변화가 얼마나 기꺼웠는지 몰라요. 이런 날도 오는구나. 감개무량한 마음에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어요. 얼마 안가 같은 직장 다니던 아가씨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도 시작했는데요. 수더분하고 참해서 제 마음에도 꼭 드는 아가씨였죠.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한 번 더 인사 왔을 때 예비 며느리가 잔뜩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상견례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유가 밝혀졌죠. 저기 어머님, 아버님, 실은 제가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랑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아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솔직히 한부모 가정 자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놀라긴 했는데요.
그게 뭐라고 저와 남편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에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죠. 죄송할 게 뭐가 있니?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치만 결혼할 때 보통 그런 게 흠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영철인 재혼가정 출신인데? 난 계모니까 영철이의 흠이 되는 거니? 네? 아니요, 어머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철 씨가 평소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요. 그거 보렴.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결코 흠이 아니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의 커다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달래줬고요. 남편과 제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새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헛헛하면서도 기쁘더군요. 그 뒤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결혼 준비는 무탈하게 진행됐는데요. 얼마 안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안싸돈의 무례였죠.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평범한 제 또래 중년 여성을 상상했는데요. 웬걸 막상 얼굴을 보니 진한 화장과 빠글빠글하게 볶은 머리, 요란한 옷차림까지. 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은 딱 들어맞았어요. 희진이한테 들었는데 계모라면서요? 친아들도 아닌데 어쩌? 대단하시네요 정말. 시작부터 불편한 화제를 꺼내는 안싸돈을 보면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일단은 웃으며 맞장구를 쳐줬어요. 아유 대단하긴요. 영철이가 저를 잘 따라주니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아우 난 절대 못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키우기 힘들어서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아유 너 또 왜 그러니? 엄마가 뭘 어쨌다고. 사부인 얘가 이렇답니다. 친자식이고 뭐고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의붓아들인 영철인 사부인한테 얼마나 잘해요? 근데 얜 친딸인 주제에 허구한 날 저한테 뭐라고만 하니. 엄마 그만하라니까. 며느리가 난감한 표정으로 사부인을 제지했어요. 딱 봐도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친정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 눈치더군요. 그런 며느리가 가여워 서둘러 화제를 전환했어요. 그보다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애들이 신경 써서 골랐다던데. 아유 맛있긴 맛있네요. 제가 젊어서 일찍 남편 보내고 혼자 억적같이 사느라 이런 데는 생전 와본 적도 없거든요. 요런 풀떼기도 비싼 것만 쓰나 입에 쫙쫙 붙네. 안사돈은 이내 눈앞에 차려진 음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와인을 아예 병째로 주문하자 할 때부터 이상하긴 했는데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술잔을 비우더군요. 상견례이니 애들 결혼 얘기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그런 사부인을 말렸죠. 사부인, 너무 과음하시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애들 결혼에 대해서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은데. 아유, 전 무지렁이라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단 저희 집이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 집안이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딸년 다 키워놨더니만 남자한테 눈이 멀어선 지 애미도 버리고 간다는데 제가 뭐가 좋다고 제 돈까지 쓰겠어요? 사부인의 거침없는 언행에 다들 얼마나 난감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얼굴을 흘끔거리던 사부인이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뱉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쪽처럼 진작에 남자 모르다 같이 살 걸 그랬어요. 죽은 남편한테 의리 지켜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나도 돈 많은 남자 만났으면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사부인처럼 피부도 탱탱하고 가방도 비싼 거 들고 그랬겠죠? 그 모욕적인 말에 충격받은 것도 잠시 이내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사부인, 지금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뭐 별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부럽다 이거죠.
전 남편이 돈 많은 부자라서 만난 게 아니에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멀쩡한 처녀가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갈 이유는 하나 아니겠어요? 희죽거리며 절 조롱하는 그 태도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보다도 저희 집 남자들이 더 먼저 분노를 터뜨렸죠. 아들은 벌떡 일어나 장모님,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따지고 들었고요. 남편은 확 굳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죠. 여보, 그만 가지. 이런 여자하고는 더 상종할 것도 없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태도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놀란 며느리가 그런 남편과 절 붙잡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요. 잠시 후 아들이 돌아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장모님,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려고요. 설마 결혼까지 엎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영철아? 엄마는 괜찮아. 사부인은 뭐 매일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아니요. 어머니한테 그런 모욕을 준 여자를 어떻게 장모님이라 부르며 모시고 살아요. 세상에 반이 여잔데 어딘가에 또 제 짝이 있겠죠. 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저를 위해 그렇게 좋아하던 여자도 단칼에 끊어낸 아들이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일 뿐 예비 며느리의 입장에선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상견례 소동이 있고 한 일주일쯤 지나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한번 뵀으면 한다기에 집 앞 카페에서 만났는데 웬걸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진작에 찾아뵙고 사과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땐 경황이 없어서. 됐다. 이미 다 지난 일인걸. 그보다 어쩐 일이니? 어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영철 씨가 이젠 저를 보려고도 안 해요. 연락도 안 받고요. 아무래도 영철인 널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던데. 전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제가 영철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영철 씨도 저한테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실수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영철 씨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좀 다시 받아주라고요. 네? 글쎄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원하신다면 저 엄마랑 인연 끊을게요. 어차피 오빠도 있고 엄마도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영철 씨 같이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간다니까 질투나서 일부러 그렇게 회방을 놓는 거라고요. 아무렴 친딸인데 일부러 그러셨을까? 그날 술이 과해서 실수하신 거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머님은 몰라요. 엄마는 옛날부터 저를 여자로서 질투했어요. 제가 화장 같은 거라면 어떤 남자를 꼬시려고 그러는 거냐고 구박하고 때리고 자꾸 살 더 찌우라고 강요하고. 이 흉터 보이세요? 이거 다 저희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어요. 옛날부터 자기 엄마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며느리가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며느리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결국 저는 아들을 설득해 며느리를 한번 만나보라고 했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친정과 연을 끊는 조건으로 아들과 식을 올렸죠. 결혼 후 며느리는 제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엔 회사 연차를 내고 저희 집까지 와선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또 때때로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 작은 브로치나 간식 같은 걸 보내기도 했죠. 그런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며느리 생일에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요. 수시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보내곤 했네요. 아들과 남편이 저희 고부 사이를 질투할 정도였죠. 2년 후
며느리는 예쁜 손녀도 안겨줬는데요. 친정엄마 도움도 없이 혼자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시 아들도 회사에서 갓 승진해 정신없이 바쁠 때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손녀 태어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죠. 저기 어머님, 제가 지금 손목 인대가 다 늘어나서 세영이를 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거든요. 혹시 오셔서 세영이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지금 바로 가마. 안쓰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손녀 육아를 도왔어요. 그리고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했죠. 힘들 땐 언제든지 의지하렴 희진아. 우리 손녀가 예쁘고 소중한 만큼 너도 나한텐 귀한 며느리야. 어머님, 사실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이는 일 때문에 바빠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남들은 친정엄마한테 의지한다는데 전 그럴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애만 보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며느리의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영철아, 희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육아 도와줄 아주머니를 써보는 건 어떠니? 돈은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 봤는데요. 남의 손에 애 맡기는 게 불안하다고 싫다네요. 그래? 희진이가? 네. 그 사람 장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맞으면서 자라기도 했고. 친엄마도 그러는데 남을 어떻게 믿냐고 하네요. 친정엄마와의 기억 때문에 사람도 마음대로 못 쓰는 며느리가 너무 가여웠어요. 그래서 자주 아들네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손녀 보는 걸 도와줬죠. 며느리도 저한테만큼은 믿고 손녀를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랄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가 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며느리는 병원을 다녀온다는 핑계로 반나절 이상 자리를 비웠고요. 돌아오면 양손엔 쇼핑 가방이 가득했죠. 아무래도 친구들을 만나 놀고 오는 눈치였네요. 좀 아니다 싶었지만 그동안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싶어서 모른 척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요. 나중엔 제가 오면 아예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더라고요. 손녀가 울어도 그냥 방 안에서 핸드폰만 하기 바쁘더군요. 제가 봐줄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였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소리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가려는 저를 붙잡고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면 세영이 좀 클 때까지만 저희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같이 살자니 그럼 합가를 하자는 말이니? 네. 근데 그 이 직장 때문에 저희가 시댁 들어가서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아버님도 불편하실 거고요. 어머님만 평일에 여기서 지내시는 게 어떻겠어요? 주말엔 집으로 가시고요. 저만 평일에 아들 집에서 지내며 아이를 보라니 솔직히 좀 기분이 상했어요. 베이비시터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글쎄다,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겠구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 여기 작은 방도 어머님 지내기 편하시게 비워둘게요. 네? 제가 오죽 힘들면 이러겠어요. 그럼 차라리 같이 살자고 해야지. 나더러 평일에만 세영이 보다가 주말엔 집으로 가라니. 내가 애 보는 사람도 아니고 좀 그렇구나.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세영이 엄마는 내가 아니라 너야. 근데 요즘 너무 나한테만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니?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아,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모르겠네요. 전 어머님 때문에 친정엄마하고도 연을 끊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사과했을 뿐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너무 오냐오냐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사부인하고 연을 끊은 게 왜 내 탓이니? 사부인이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 못할 만 못 가리고 실수한 탓이지. 그리고 네가 사부인하고 연 안 끊었으면
영철이도 너희 시아버지도 너 절대 안 받아줬을 거다. 그렇겠죠. 그 사람이나 아버님이나 늘 어머님이 우선이니까요. 됐어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끝내버리고 안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괘씸한 마음에 저도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밤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왜? 희진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어머님 가시고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고민하던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희진이가 나한테 평일에만 너희 집에서 지내면서 애들 봐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 너 쉬는 주말엔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내가 부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네?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 영철이 너도 알고 있던 얘기 아니니? 그럴 리가요. 제가 미쳤다고 그 사람 통해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도 참 어머니 호의를 어느새 자기 권리로 생각한 모양이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주말에 이 사람하고 한번 찾아뵐게요. 며칠 뒤 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눈치를 보며 쩔쩔매던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꾸벅 고개를 숙이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어리광을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봤기 때문일까요? 싹싹 비는 며느리를 보면서도 마음이 바로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슬그머니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절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초에 육아는 부부가 같이 하는 건데 제가 일이 바쁘단 핑계로 이 사람 독박 육아시켰고 결과적으로 어머니까지 끌어들였어요. 결국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됐다. 네가 뭐 놀면서 세영이를 안 돌본 것도 아니고 요즘도 계속 야근하고 있잖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세영이 돌봐주는 것도 그냥 용돈 드리고 있으니 됐다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럼 안 됐는데 죄송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하던 아들이 문득 용돈이란 말을 꺼냈어요. 처음 듣는 얘기에 어리둥절해졌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용돈이라니. 네? 제가 세영이 돌봐주시는 게 죄송해서 100만 원씩 그 사람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었잖아요. 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분명히 제가 100만 원씩 드렸잖아요. 어머님 다 받아놓고 기억 못하시나 보다.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를 보고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중간에서 돈으로 장난질을 했다는 걸 말이죠. 기가 막혀 바로 따지고 들었죠. 기억 못할 게 따로 있지. 내가 다달이 돈 100만 원 받는 걸 어떻게 모르니? 안 받은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전 분명히 드렸는데. 그래? 그럼 너랑 내가 서로 입장이 다르니 경찰을 불러야겠구나. 네 통장 이체 내역을 보면 영철이가 준 1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가능하겠지. 제가 정말 경찰서로 갈 것처럼 벌떡 일어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돈 욕심이 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경악해 입을 떡 벌렸어요. 뭐야 당신? 정말로 내가 어머님 드리라고 준 100만 원을 안 드렸단 말이야? 그게 세영이 태어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머님한테 드리는 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과하긴 뭐가 과해? 평일에 거의 매일같이 와서 애를 봐주시는데. 다른 집 시어머니들도 다 그 정도는 해. 어머님만 특별히 고생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누가 다 100씩 받아가? 당신 언제 나한테 그만한 돈 준 적이나 있어? 세영이 낳은 건 난데. 나도 세영이 때문에 독박 육아하면서 하루 종일 힘든데 왜 난 무시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은 세영이 엄마잖아. 몰라. 그냥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늘 어머님만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정말 너무들해. 급기야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며느리는 저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가 생긴 듯 끊임없이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당신 부인은 나잖아.
당신 새끼 낳아준 사람도 나고. 근데 왜 늘 나보다 어머님을 더 챙기는 거야? 내가 언제 어머니를 더 챙겼다고 그래? 맞잖아. 애 좀 봐준다고는 돈 100만 원씩 어머니한테 턱턱 안겨주고 반찬도 내가 한 것보다 어머님 거 더 잘 먹고. 이번만 해도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면 어머님한테 평일에 상주하면서 도와달라 했겠어? 근데 그런 내 힘듦도 몰라주고 그냥 어머님한테 빨리 사과하라고 닥달이 나고. 그러니 내가 어머님한테 억하심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 당신 정말 안 되겠다. 생각보다 철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철이 없을 줄이야. 당신 지금 당신이 그렇게 혐오하던 장모님이랑 아주 똑같아. 그거 알기나 해? 뭐?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엄마랑 똑같다니. 며느리는 펄쩍 뛰었지만 솔직히 제 눈에도 상견례 때 봤던 사부인과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자연스레 며느리한테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됐으니까 이만 돌아가라. 당분간은 얼굴 보고 싶지 않구나. 어머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그래도 어머님이랑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건데. 내가 없음 다시 너 혼자 세영이 봐야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나한테 주는 돈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 돈 네가 다 갖고 애도 너 혼자 보렴. 네가 일하는 워킹맘도 아니고 집안 살림도 따로 일주일에 3번씩 사람 쓰잖아. 그럼 육아 정도는 네가 혼자 해야지. 안 그러니? 제 추방령에 며느리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거듭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글쎄 며느리와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하더군요. 뭐? 너 설마 나 때문에 그런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던 사람이랑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세영이 봐주시는 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애처럼 투정만 부리고 어디 그뿐이에요? 어머니에게 갈 돈까지 자기가 빼돌렸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장모님이 그런 사람인 거 알았을 때부터 그냥 결혼을 엎었어야 했는데 더 늦기 전에 그냥 이혼하려고요. 괜히 저 때문에 아들이 이혼남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더 마음고생하느니 한시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낫다 싶었죠. 그래, 뭐 네가 잘 꼬심해서 내린 결론이겠지. 그럼 세영이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아버지한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이혼을 결정한 뒤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시켰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죠. 뭐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혼해봤자 며느리만 손해였으니까요. 집에서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서 결국 아들이 손녀와 함께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요. 참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더군요. 그쯤에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음주운전 차량에 휘말려 참 허무하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죠. 아들도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그 가해 차량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느라 바빴고 전 저대로 남편의 장례 절차로 정신이 없었죠. 몸은 바쁜데 둘 다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죠. 그런 저희 모자에게 큰 힘이 되어준 건 뜻밖에도 며느리였어요. 남편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뒤로 며느리는 줄곧 저희 모자 곁을 지켰는데요. 저를 대신해서 문상객도 맞아주고요. 빈소에서 조용히 손녀를 돌보며 주변을 챙기더군요.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그이도 있고 세영이도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셔야 해요. 아셨죠? 장례식 이후에도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남편 일은 허망함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 밥도 차려주고 살림도 돌봐줬죠.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배려가 아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차갑게 대하던 아들도 차츰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미 어느 정도 며느리에게 마음이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줬네요.
재결합한 아들과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이 드는 한편으로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와닿더군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제 동생이 제주도 사람과 결혼해 쭉 그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던 아들도 이내 제 결정을 받아들였죠. 알겠어요. 이모님이 곁에 있는 게 제 마음도 더 편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알겠죠?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어디 멀리 미국이라도 가는 줄 알겠다. 같은 한국 땅인데 언제든 볼 수 있어. 걱정 말고 자주 놀러 오렴.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들에겐 언제든 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솔직히 전보다 왕래가 뜸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장벽이 되더군요. 그래도 전보다 더 자주 전화하고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는데 하늘에서 어떻게든 저와 제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하신 걸까요? 제주도 내려온 지 반년쯤 됐을 때 아들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 이번에 해외 지사로 발령났어요. 당장 다음 달에 출국해야 돼서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 갑자기 해외 지사 발령이라니. 가면 언제 오는데? 글쎄요. 일단 회사에선 1년 얘기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 승진하려면 필수 코스가 해외 지사 근무인 거. 상사들 보면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 있다 오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랑 세영이는 같이 가는 거야? 아니요. 세영이 학교나 학원 때문에 힘들죠. 평생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더 길어지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혼자 가려고요. 그 주 주말에 아들이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로 왔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더욱더 마음이 안 좋더군요. 식구들과 헤어져 타국에서 고생할 게 불보듯 훤하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건데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자주 연락하자고 얘기하는 것밖엔 도리가 없었네요. 아들이 해외로 떠난 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계절이 4번 바뀐 뒤에도 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결국 2년 더 해외에서 일하게 됐죠. 며느리와는 꾸준히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요. 그쯤에 생각지도 않게 제가 서울에 정기적으로 올라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취미로 제주살이에 대한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출판사 관계자 눈에 띄어 출간 제의를 받았거든요. 글의 수정 방향, 새로운 소재, 표지 디자인 등등 자료를 보며 상의할 일이 끝도 없었어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회의를 해야 했죠. 출판사에선 온라인 미팅을 하자고 그도 아니면 자기들이 제주도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건 아무래도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서울 간 김에 며느리랑 손녀 얼굴도 보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서울로 올라가 회의를 하고요. 일이 끝나면 아들네 집에 들렸어요. 그렇다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경우 없는 짓은 하지 않고요. 늘 서울 올라가기 며칠 전에 며느리에게 연락하곤 했는데요. 어쩜 타이밍도 얄궂지. 그때마다 며느리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떡하죠? 그날 세영이 학교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죄송해요. 그날은 세영이 병원 예약이.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요. 그게 3번이 넘어가자 점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머마, 내가 따로 찾아가는 게 불편하면 얘기하거라. 나도 네가 싫다는데 굳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공교롭게도 어머님 올라오는 날마다 제가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이번엔 제가 진짜 어머님 오시는 날 꼭 집에 있을게요. 정말 내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요.
공항으로 마중이라도 나갈까요? 됐다. 뭐 그럴 것까진 없고.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엔 꼭 만나자꾸나. 그렇게 아예 약속까지 잡고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웬걸? 결국 그날도 저는 바람을 맞고 말았어요. 갑자기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니 앓는 소리로 그러더군요. 아유, 어떡하죠, 어머님? 제가 빙판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많이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 왔는데 꼼짝없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오늘은 뵙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이고, 많이 다친 거냐? 내가 가서 좀 봐주랴? 아니에요. 그냥 물리치료 받고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기껏 서울까지 오셨는데 죄송해요. 됐다. 뭐 너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겸사겸사 온 건데 뭐. 그럼 쉬어라. 그 뒤로도 며느리는 제가 서울로 올라올 때마다 허리 핑계를 댔어요. 급기야 나중엔 허리 디스크 때문인지 뭔지 때문에 입원해서 수술받기로 했다고 당분간 못 볼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고 죽어도 병원 이름은 안 가르쳐주는 거 있죠? 그쯤 되니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죠. 때마침 동생이랑 2박 3일로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동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제주도로 다시 돌아가는 날 동생 먼저 비행기에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무작정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역시나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 말에 따르면 본인은 입원 중이었고 손녀는 이웃집에 맡겨둔 상태였으니까요. 나도 참 뭔 의심을 한 거야. 설마 집에 있는데 나 보기 싫어서 입원했단 거짓말을 했으려고. 홀로 반성하며 다시 공항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아파트를 나오는 순간 웬 남자랑 스쳤는데 그 남자에게서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같은 향수를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그래서 황급히 그 남자를 쫓아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아들네 집 앞에 멈춰섰고요. 아무렇지 않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다급히 그 남자를 쫓아가 말을 걸었어요. 이봐요. 그쪽은 누군데 내 아들 집에 들어가요? 제 말에 남자의 안색이 당혹감으로 물들더군요. 네? 아니 그게... 뭐야? 당신 도둑이야? 그래? 아니면 내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아니 전 심부름센터 직원입니다. 이 집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해서 그거 뚫어주러 온 거예요. 의심되면 며느리분한테 전화해 보시든가요. 누가 사람도 없는 집에 변기를 뚫으러 오나요? 아무리 봐도 수상했어요. 하지만 만약 이 남자가 며느리의 내연남이라면 순순히 불진 않겠다 싶더군요. 한편이나 다름없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남자에게 나중에 오라고 다시 돌려보내고요. 며느리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너 퇴원하고 먹으라고 반찬이라도 좀 사다 주려고 했는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이만 가봐야 할 것 같구나. 그리고 집에 왔다가 심부름센터 직원 만났는데 빈집에 들이기 좀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다. 며느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제주도로 다시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몇 분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오더군요. 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그 심부름센터 직원은 다시 스케줄 잡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됐다 싶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요. 아파트 입구에 보이는 인근 카페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카페도 문을 닫은 시간이 돼 그냥 공항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싶었는데요. 갑자기 저 멀리서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충격적이게도 심부름센터 직원이라던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요. 아파트 안으로 살랑살랑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 서둘러 그 뒤를 쫓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문을 획 열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죠. 저를 본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님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놀랐잖아요. 오늘 비행기 타고 가신다더니 왜 또 오신 거예요? 이윽고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제게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저를 필사적으로 만나지 않으려 했던 건지 그 이유를 뒤늦게 알 수 있었거든요.
아까는 남자의 커다란 덩치에 가려져 있어 미처 못 봤는데요. 며느리의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있더군요. 맞아요. 며느린 임신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 너 이게 대체 언제 임신을 한 거야? 설마 이 남자애니? 그래? 아이, 어머님도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해죠. 그럼 옆에 이놈은 누구야? 이 사람은 심부름센터 직원이에요. 변기가 막혀서 그걸 뚫으러 아직도 그따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짓거리는 거야? 이놈하고 착 붙어서 팔짱까지 끼고 있었으면서. 글쎄 아니라니까요. 일단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나가시라고요.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영철이도 너 임신한 거 아니?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려 하자 며느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말렸어요. 안 돼요. 그게 실은 그 이한테 아직 말 못했어요.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 혼자 조용히 나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비밀 지켜주세요. 그 사람이 해외에서 알아봤자 당장 올 수도 없고 마음만 안 좋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언뜻 듣기엔 제법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귀신을 속여도 저는 못 속이는 법이죠. 아들이 한국 들어왔던 날을 제가 다 아는데 배부른 정도로 봤을 때 시기부터가 맞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시선 처리가 너무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태어난 척 입을 열었어요. 그래, 뭐 네 말이 그렇다면 알겠다. 그럼 일단 나랑 병원 가서 주스부터 확인해 보자꾸나. 영철이 한국 들어왔던 날하고 계산해보면 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말 뭐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다 뭐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너무 모욕적이네요. 모욕적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 만약 아니라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마. 정말 자꾸 왜 그러세요? 이 요망한 것,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셈이야? 거짓말이라뇨? 전 진짜 억울해요. 뱃속에 애기 그 사람 애 맞다고요. 이게 끝까지 자발될 작정이야? 요즘은 태아도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 아니,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지. 지금 당장 영철이한테 전화해서 너 언제 한국 들어왔었냐고 물어볼까? 제 숨막히는 추궁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기만 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진짜 하룻밤 실수였어요. 실은 이 사람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옛날 친구인데 술 먹고 실수로 그만. 저는 그인 줄만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이 요망한 것, 네가 이제야 진실을 실토하는구나. 정말로 우리 아들 버려두고 바람이 난 거였어? 하룻밤 실수 같은 소리 하네. 지금도 이놈을 이 집에 끌어들여 놓고 애는 왜 안 준 건데? 그 더러운 씨를 누구 씨로 속이려고?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달려가 뺨을 연거푸 내려쳤어요. 놀란 상간남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런 상간남의 팔을 물어뜯고 머리도 쥐어뜯어놨죠. 덩치만 산만하지 제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더군요. 그 년놈들을 한창 푸드덕 해준 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안 된다며 절 붙잡고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전 굴하지 않았네요. 어머님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이한텐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할 게 따로 있지. 또 처맞기 싫으면 저리 안 꺼져. 며느리와 신랑이 하는 사이에 전화가 연결됐고요.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영철아, 너 바쁘겠지만 잠깐 한국에 들어와야겠다. 새양 어머 일로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이 타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뭔 일이 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한국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했죠. 아들이 충격을 받아도 제가 옆에서 살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인지했는지 바로 휴가를 쓰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이틀 뒤 한국으로 들어왔네요. 공항까지 아들을 마중 나갔는데요. 비행기 스케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도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있더군요.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게 싹싹 빌더니만 며느린 이제 적반하장의 태도였어요. 아니 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내가 내 남편 마중 나오겠다는데. 뭐? 남편? 지금 그 뱃속에 다른 놈 씨를 베고도 그따위 뻔뻔한 말이 나와? 네. 어쨌든 그 사람이 법적으로 제 남편인 건 사실이니까요. 전 절대 이혼 안 할 거예요. 아이 지우고 그 사람한테 용서받을 거라고요. 영철이가 미쳤다고 널 용서해주니? 그러자 며느리가 피식 비웃음을 흘렸어요. 벌써 2번이나 용서해줬는걸요? 상견례 때 우리 엄마 일도 결국은 용서해줬고 어머님 때문에 이혼 얘기 있었을 때도 결국 절 받아줬어요. 그 사람은 어머님보다 절 더 사랑해요. 절대 절 놓지 않을 거라고요.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달려가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 올렸죠. 이게 그렇게 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지? 야,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다른 시품은 널 계속 때리고 살아줘야 하는데? 내가 당장에 이혼시킬 거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모잖아. 근데 어디서 친엄마 행세야? 왜? 이제 와서 노후가 걱정되니? 까불지 마. 난 당신 바로 요양원에 내다 버릴 거니까. 우악스럽게 소리 지른 며느리가 절 밀어버렸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전 그대로 나동그라져 버렸죠. 그러자 며느리가 지난번 일을 복수라도 하듯 다가와 저를 때리려고 했는데요. 며느리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뒤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나 며느리의 뺨을 날려버리더군요. 누군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저희 아들이었어요. 어느새 입국장 문이 열리고 아들이 도착한 거였죠. 저와 며느리의 대화를 어느 정도 다 들은 것 같더군요. 여보,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야? 충격받은 며느리가 울먹울먹한 얼굴로 아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부터 일으켜 세우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난 괜찮다. 그런 저희 모자를 지켜보던 며느리가 울분에 찬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나랑 약속했잖아. 재결합한 뒤로 어머님보다 날 더 먼저 챙기겠다고. 근데 또 왜 그래? 왜 내 앞에서 어머님만 감싸고 도냐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인 줄 알아? 저 뒤에서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눈 얘기 다 들었어. 뱃속에 그 애, 내 애 아니라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어머님이 날 억울하게 모함한 거라고. 뱃속에 애, 우리 애 맞아. 정말이야. 그래? 그럼 지금 바로 병원 가서 확인해 볼까? 주스 계산 한번 해봐.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외면한 채 절 데리고 돌아서려고 했는데요. 며느리가 다가와 허둥지둥 아들을 붙잡더군요. 여보,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룻밤 실수였다고. 당신 없으니까 외롭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날 너무 괴롭혔어. 허구한 날 연락 와선 나 뭐하는지 감시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고. 다 어머님 때문이야. 넌 정말 끝까지 우리 어머니를 물고 늘어지는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아들의 차가운 대꾸에 며느리의 얼굴에 바짝 독이 올랐어요.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다. 도대체 웬 넌 늘 네 엄마만 끼고 도는 건데? 친엄마도 아니잖아. 다 늙은 여자 뭐가 예쁘다고? 내가 훨씬 더 젊고 예쁜데. 네 새끼까지 낳아줬는데 왜 늘 이 할망구만 우선시해? 이 여자는 너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그런 주제에 죽은 아버님 재산도 다 독식했다고? 당장 내쫓고 재산 되찾지 못할 망정 뭐하는 거야? 더러운 소리 그만해. 내 귀가 썩는 기분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혼하면 남남이니까 더는 내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아들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갖고 있던 자기 카드를 전부 정지시켜버렸죠. 그러자 며느린 더욱더 길길이 날뛰었네요. 카드를 정지시켜버리면 어떡해? 나 지금 현금 한 푼도 없는데 집까지는 어떻게 가라고? 글쎄,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뱃속에 있는 네 새끼 애비한테 데리러 오라 하든가. 뭐? 야, 강영철!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들은 며느리를 무시한 채 절 데리고 유유자적하게 공항 밖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모범 택시를 불러 절 태우고 그곳을 떠났죠. 어머니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난 괜찮다. 너야말로 괜찮은 거야? 네, 뭐 그 사람 바람났을 거란 의심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어요. 설마 애까지 가졌을 줄은 몰랐지만 진작에 갈라섰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한테까지 몹쓸 꼴 보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이번에야말로 이혼할 거지? 그럼요, 이혼해야죠. 그 뒤로 아들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상간남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걸었는데요. 며느리의 외도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아들의 승리가 자명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별다른 재산도 받지 못한 채 이혼당했고요. 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포기했네요. 그런 주제에 여전히 입만 살았더군요. 애를 꼭 엄마가 키워야 좋다는 보장 있어요? 전 돈도 없고요. 무엇보다 창창한 내 인생, 애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나 닮은 구석 하나도 없는 강씨 집안 새끼잖아요.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제 딸 자식에 대한 아무런 정도 없어 보이는 그 모습에 새삼 참 구역질이 나더군요. 아들 버린 친모가 생각나서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제 딸 버리고 간 여자가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얼마 전 친지통에 며느리의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상간남한테 버림받고 결국 애는 지웠고요. 지금은 파출부 일을 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 모르게 아들한테도 몇 번 연락한 눈치인데요. 아들이 칼같이 외면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손녀 역시 그렇고요. 이후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아들과 제 사이는 한층 더 돈독해졌어요. 아들은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현재 한국에 있는데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전 며느리와의 아픔을 딛고 몇 년 전 재혼해 새 가정도 꾸렸어요. 지금 며느리는 지인 소개로 만난 건데요. 전 며느리와 달리 얼마나 착하고 가정적인지 몰라요. 친딸도 아닌 큰손녀한테 참 잘해요. 둘이 손붙잡고 목욕탕도 갔다 오고 비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왠지 어릴 때 아들과 제 사이를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하더군요. 아들도 며느리도 제주도에서 저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고 하도 성화여서 조만간에 아들네로 거처를 옮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에서나 제주에서나 늘 썰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이만 줄일게요. 모두 건강하세요.